만약 이 남자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군중 속 평범한 얼굴로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얼굴 뒤에는 1,000만 달러의 현상금과 긴 범죄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FBI는 그를 현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망자 중 한 명으로 부릅니다. 그가 이런 칭호를 얻기 위해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1950년부터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534명이 명단에 올랐고 인상적이게도 494명이 체포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대중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93%가 넘는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자들은 여전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국경을 넘으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수배 중인 상위 10명의 범죄자들과 그들이 이 악명 높은 명단에 오르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BI가 명단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부르는 남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란 아도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 포르키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잔혹한 국제범죄 조직 MS-13의 찾기 힘든 우두머리이며 그의 이야기는 범죄 스릴러처럼 읽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입니다. 포르키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그가 이끄는 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MS-13, 즉 마라 살바트루차는 원래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거친 거리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이 갱단은 살바도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시작했지만 수십 년에 걸쳐 훨씬 더 어두운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으로 악명이 높아 단련된 범죄자들조차 두려워하는 국제범죄 조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MS-13의 영향력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활동 목록에는 마약 밀매, 인신매매, 갈취, 살인,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배후, 특히 온두라스에서는 포르키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움직이는 남자입니다. 율란 아도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는 온두라스에서 MS-13 작전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는 갱단의 무기, 마약,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제공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그는 수톤에 달하는 코카인과 기타 마약을 온두라스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경쟁 갱단원들의 살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의 범죄 기록에는 살인, 공갈, 마약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 약 72kg에 불과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의 영향력은 막대하고 그의 무자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포르키의 범죄 경력에서 가장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은 법정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2명의 검사를 살해한 혐의로 온두라스 당국에 체포된 후 포르키는 법정에 섰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갑자기 갱단 진압 경찰 제복을 입은 20명의 무장 남성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총을 쏴 4명의 경찰관을 살해하고 포르키의 탈출을 돕는 대담하고 폭력적인 구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잔인하며 무섭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무장했으며 극도로 위험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다는 그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현재 포르키는 세계에서 가장 수배 중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FBI는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500만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현상금입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그가 여전히 온두라스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지만 그는 교활합니다. 그는 추적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이나 폴란드 같은 곳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탐지를 피하고 자신의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율란 아도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 즉 포르키는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 상위에 새겨져 있으며 그의 네트워크, 활력, 그리고 명성을 고려할 때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찾기 힘들고 위험한 도망자 중 한 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언뜻 보기에 도망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남자,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를 보면 그가 1마일은커녕 몇 년 동안 FBI를 피해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남자는 2019년부터 도망 중이며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냉혹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의 이발소 밖에서 대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2019년 여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8월 15일, 여느 때와 같은 더운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마르가 나타났습니다. FBI는 나중에 그날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마르는 그저 스트릿몰을 아무렇지 않게 걸으며 군중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후 영상에서 그가 마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면 밖으로 나간 지 불과 몇 분 후, 그는 모퉁이를 돌아 소름 끼치는 짓을 합니다. 순식간에 오마르는 헤어 아이콘 이발소 밖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 다가가 반자동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향해 여러 발을 발사하여 즉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후 4시경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중하게 계획된 숨겨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마르는 그저 걸어가서 방아쇠를 당기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사라졌습니다. 오마르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피어 스트리트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오마르라는 간단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총격 사건 이후 법 집행기관은 그가 나라를 떠나 멕시코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척들과 함께 숨어 지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연방당국은 그를 살인 및 기소 회피를 위한 불법 도주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는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도망 중인데도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약 300파운드, 약 136kg의 거구이고 두꺼운 처방 안경을 쓰고 적어도 하나의 문신이 있으며 무장하고 위험한 인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것뿐입니다. 카메라의 살인 장면이 찍히고 그의 얼굴이 FBI 포스터에 도배되었으니 누군가는 그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확실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를 본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하십시오. FBI는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 인물은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사람 중 한 명이며 그의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할 것입니다. 라이언 웨딩을 만나보세요. 한때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였으나 지금은 살인과 코카인 밀매 혐의를 받는 도망자 마약왕입니다. 눈 덮인 슬로프에서 마약의 지하세계로 이 남자의 삶은 입이 떡 벌어지는 전환을 맞았습니다. 1981년 9월 14일 캐나다에서 태어난 라이언은 스노보드 세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시작했습니다. 스키레이서 가족 출신인 그는 선더베이에 있는 할아버지의 스키 리조트인 마운트 볼디에서 스노보드를 배웠습니다. 12살 때 이미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2001년에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순간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평행 대회전 종목의 캐나다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전체 24위를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그의 길은 어두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잠시 다녔지만 중퇴하고 마리화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일이 금세 위험해졌습니다. 라이언은 이란과 러시아 밀수업자들과 손잡고 대규모 코카인 밀매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006년 그의 이름이 마리화나 재배 수사에서 거론되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그가 미국 연방요원에게 코카인을 사려다 일이 커졌고 그 일로 2010년에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당국은 라이언이 범죄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는 그를 마약 밀매와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살인에 연루된 국제조직 범죄 집단을 이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심각합니다. 다수의 중범죄, 3건이 살인, 1건이 살인 미수, 그리고 범죄 조직 수장 혐의입니다.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자이언트 슬랄롬 작전의 일환으로 웨딩은 2023년 11월에 살해된 50대 부부 작타르와 하르바잔 시두, 그리고 2024년 5월에 살해된 무하마드 자파르의 잔혹한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2024년 4월 랜디 헤더 살해 혐의로 기소된 동료 앤드류 클라크와 함께 이 살인들을 조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는 멕시코로 도주하여 시날로아 카르텔의 고위 간부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날로아 카르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헤페, 자이언트 또는 단순히 공공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의 부사령관은 2024년 10월 멕시코에서 체포되었지만 라이언은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2025년 3월 6일 그는 공식적으로 알렉시스 플로레스를 대신하여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FBI는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무려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2011년 수감 중일 때 라이언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헤어졌고 그녀는 재혼했습니다. 한편 라이언의 이름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의 올림픽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극적인 흥망성쇠는 현재 스노우 킹, 올림픽 선수에서 마약왕으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쇼는 롤링스톤 필름즈, 도그울프, 비지터 미디어,
그리고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디에고 루나가 공동 설립한 코리엔테 델 골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림픽의 영광에서 카르텔의 악명까지 라이언 웨딩은 금메달을 좇는 것에서 정의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그의 머리에 전 세계가 이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패가 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다음은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이름 중 가장 아이러니한 이름 중 하나인 비텔롬 이노센트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노센트, 이너선트, 결백한. 하지만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남자는 결코 결백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머그샷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고 이빨은 마치 달려들 준비가 된 짐승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자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무자비한 갱단 두목에게서나 볼 법한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센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가 환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평범한 방문객인 것처럼 아이스박스에서 샌드위치를 꺼내주고 심오한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강력하고 항상 그의 명령에 따라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중무장한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매력과 공포의 조합이 그를 IT에서 가장 치명적인 갱단 중 하나인 크라제바리의 크레즈베리, 즉 장벽을 부수는 자들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장벽을 부쉈습니다. 주로 혼돈과 통제 사이의 장벽을 말이죠. 2021년 10월, 이노센트가 악명 높은 400마오족 갱단과 손잡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납치 사건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5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의 기독교 선교사를 납치했는데 그중 한 아이는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인질들은 2달 동안 총구 앞에서 억류되었고 갱단은 인질 한 명당 $100만 요구했습니다. 이 악몽은 익명의 기부자가 몸값을 지불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이노센트와 그의 부하들은 그 돈을 좋은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 갱단의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향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2021년 IT 대통령 조브넬 모이지의 암살은 나라를 완전한 혼돈에 빠뜨렸고 이노센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갱단은 권력 공백을 이용해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수백 명의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런 폭력적인 삶에 강제로 내몰린 아이들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크라제바리에는 약 600명의 조직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군대이며 이노센트가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선교사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그의 갱단은 2명의 미국 시민, 마리 오데트 프랭클린과 존 프랭클린을 납치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들 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30만 몸값을 위해 억류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5일, 이노센트는 전년에 끔찍한 범죄로 체포된 포르노 제작자 마이클 제임스 프레드의 자리를 대신하여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공식적으로 오르면서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막대한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이노센트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가졌거나
체포를 피하는 비법서를 가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로 시간을 돌려보면 누가 CNN에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태연하게 과시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노센트 자신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극심한 빈곤과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금으로 장식된 가구를 갖춘 화려한 집을 자랑했습니다. 나라가 고통받는 동안 그가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인터뷰 동안 이노센트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부패한 정치인들이 IT 문제의 원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갱단 두목이 되기 전에는 호텔과 렌터카 회사 같은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것들이 정부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상 속 대화 번역.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다른 무장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나요? 네, 우리는 연합했습니다. 그는 갱단들이 비브 앙상블, 비브러 안삼벨, 즉 함께 살기로 알려진 연합을 결성했으며 집단적으로 외국의 개입에 맞서고 분열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납치, 강간, 살인과 같은 테러 전술을 사용하여 통제를 유지합니다. 당신도 부하들에게 납치를 명령하는 데 참여했습니까? 그는 법정에서 그 혐의들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CNN 인터뷰 동안 왜 그가 체포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터뷰는 법집행기관과 방송사의 전적인 협력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는 그를 불시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체포하려 했다면 인터뷰 팀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노센트에게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연줄과 중무장한 갱단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텔롬 이노센트는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군림하며 호의호식하고 일을 벌이며 법 집행기관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남자를 마침내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 용기,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수배된 사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명단을 내려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오싹함을 안겨주는 이름, 루자 이그나토바를 만납니다. 그녀는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11번째 여성이며 역사상 가장 입이 떡 벌어지는 금융사기 중 하나를 주도한 것으로 크립토 퀸이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16년 눈에 띄는 불가리아 기업가 루자가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 코일러시 글로벌 행사 무대에 섭니다. 대담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감과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녀가 비트코인을 구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암호화폐 원코인에 대한 웅대한 비전을 공개하자 군중은 매료됩니다. 영상 속 대화 번역. 하지만 우리를 컨셉만 베낀 저급한 코인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원코인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불과 2년 안에 세상이 비트코인을 잊고 원코인이 유일한 진정한 암호화폐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막대한 부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어 자신들이 금융의 더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루자의 약속은 더욱 커지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원코인을 구매함으로써 자산을 5배,
심지어 10배로 늘릴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보장은 경고 신호를 울렸겠지만 암호화폐 열풍의 절정기에 투자자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기를 열망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원코인은 무려 40억 달러를 끌어모았고 이 중 5천만 달러 이상이 미국 투자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코인은 결코 합법적인 암호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화려함으로 포장된 피라미드 사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모집하여 구매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이 사기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코인을 팔기 어려워했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불만으로 들끓었고 사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금세 알아챘고 그리고 나서 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데뷔 후 불과 몇 달 뒤인 2016년 말 그녀는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유출된 이메일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루자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인을 쓰레기라고 불렀고 자신을 믿는 투자자들을 멍청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한 통의 저주스러운 메시지에서는 파트너인 칼 그린우드에게 돈을 갚고 도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루자가 탈출을 계획하는 동안 그린우드는 정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송금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BI는 몇 년 동안 루자를 추적해왔으며 심지어 그녀의 미국인 남자친구를 정보원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그녀는 송금 사기, 자금 세탁,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루자 이그나토바는 평범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내게 국어에 능통하고 명석하며 한때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떠오르는 스타였던 그녀는 스타일과 세련미, 패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화려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무기 사마금융계를 뒤흔든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꿨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무장 경호원들과 함께 여행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어두운 속삭임은 그녀가 공범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그녀가 독일 여권을 사용하여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독일, 러시아, 그리스 및 기타 동유럽 국가들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거의 8년 동안 도망친 지금 루자를 잡는 것은 미로 속의 유령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의 국제조직범죄보상 프로그램은 루자 이그나토바의 체포 및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도 번역 FBI의 가장 수배 중인 도망자 중 한 명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만 바르달레스가 오늘 아침 구금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만 바르달레스는 멕시코에서 체포된 후 샌디에이고의 미국 당국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M13 범죄 조직의 고위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며 마약 밀매, 납치 및 기타 불법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는 이미 체포되었고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FBI 명단에서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만 바르달레스, 베테라노 드리부스로도 알려진 그는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 지하 세계의 유령이었습니다.
1977년 12월 2일 엘살바도르 아우아차판에서 태어난 로만 바르달레스는 MS-13의 피비린내 나는 사다리를 올라 가장 두려운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긴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쿠의 인물이었으며 잔혹한 살인, 거대한 밀매 제국, 군사적 정밀함을 갖춘 비밀 훈련 캠프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로만 바르달레스는 다른 26명의 최고 MS-13 지도자들과 함께 뉴욕 동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범죄군주의 이력서처럼 읽히는 엄청난 목록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물질적 지원 제공 및 은폐 공모, 마약 테러, 공갈, 인신매매. 그는 MS-13이 마치 불량 군대처럼 운영되도록 돕고 군대식 훈련 캠프를 설치하고 군용 등급의 무기를 비축하며 엘살바도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남자는 단순히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만 바르달레스는 MS-13의 영향력을 멕시코 깊숙이 확장하여 카르텔 지도자들과 위험한 동맹을 형성하고 마약 밀매, 무기거래, 갈취, 대규모 인신매매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는 법 집행기관들이 속삭이는 그런 유령이 되어 국경을 넘나들고 장소를 바꾸며 항상 몇 발짝 앞서 나갔습니다. 연방당국이 2022년 9월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체포를 위한 연방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FBI는 그를 악명 높은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추가하여 또 다른 악명 높은 인물 아놀드 히메네스를 대체했습니다. 현상금은 25만 달러였습니다. 그의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지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바르달레스는 여전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2025년 3월 17일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의 조용한 마을 테오셀로에서 그의 운은 마침내 다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군이 합동작전을 통해 예고 없이 그를 포위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멕시코시티로 이송된 후 불과 이틀 뒤인 3월 19일 미국 당국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판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닌 단지 정의를 마주한 또 다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로만 바르달레스의 체포는 아무리 강력하거나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정의는 긴 기억력과 훨씬 더 긴 손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냉혹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체포는 가장 잡기 힘든 범죄자들조차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남은 도망자들이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 알레한드로 로살레스 카스티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6일 애리조나에서 태어난 알레한드로는 평범한 10대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불과 17살이었을 때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냉혹한 살인 사건과 연루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도망 중입니다. 모든 것은 2016년 알레한드로가 샬럿의 한 쇼머즈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3살의 동료, 친절한 마음과 큰 꿈을 가진 트루컨 샌디 리 레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연애를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에도 언제나 관대했던 샌디는 알레한드로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레한드로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갚고
마침내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샌디는 이스트웨이 드라이브에 있는 퀵트립 주유소에서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치명적인 함정으로 드러났습니다. 8월 9일, 알레한드로는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아미야 키스터가 운전하는 빨간색 다치 칼리버에 탔습니다. 그들은 곧장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샌디에게 빚진 돈을 주는 대신 알레한드로는 그녀에게 은행 계좌에서 $1,000를 인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총을 겨누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삼촌은 나중에 그녀가 그날 밤 계좌를 비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샌디를 케바러스 카운티의 외딴 숲지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곳 나무들 사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그녀의 머리에 한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협곡에 버리고 키스터와 함께 샌디의 검은색 2003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전국을 횡단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샌디의 차를 버렸습니다. 당국은 8월 15일에 차량을 발견했고 그 후 소름 끼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알레한드로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11월까지 알레한드로는 공식적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몇 달 후 기소 회피를 위한 불법 도주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미야 키스터는 살인사건 후 불과 2달 만인 10월 20일 멕시코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10월 22일 미국으로 송환되어 살인 방조 및 자동차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2017년 1월 18일까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키스터는 관리들에게 자신과 알레한드로가 멕시코에 있는 그의 사촌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알레한드로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알레한드로 로살레스 카스티요는 여전히 수배 포스터에 얼굴이 실린 유령으로 저 밖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24년 2월 26일 아메리카의 지명 수배자에서 다시 다뤄지며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FBI는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25만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샌디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고 정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바드레 슈쿠마르 체탄바이 파텔에 소름 끼치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4월 12일 한 CCTV 카메라는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영상에는 남자와 여자 2명의 직원이 가게의 뒷방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남자는 카메라 시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분한 모습은 손님들이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금세 깨졌습니다. 직원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걱정이 된 그들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뒷방 바닥에 생명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은 인도 여성 폴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 나온 남자, 그녀의 남편 바드레 슈쿠마르 체탄바이 파텔에게 잔인하게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부부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까지 격렬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자는 불과 몇 주 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폴락은 인도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바드레 슈쿠마르는 미국에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욕구의 충돌은 분노의 순간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범죄 후 바드레 슈쿠마르는 뉴저지의 한 호텔에서 뉴요크의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법 집행기관의 가장 난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남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FBI는 그를 지명 수배자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한 현상금은 25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범죄 이후 거의 1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드레 슈쿠마르가 인도로 돌아가 법이 그림자를 쫓는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윌버 비에가스 팔로미노는 그의 범죄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마약 테러, 살인, 마약 밀매 등 다수의 심각한 혐의로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530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종종 돼지, 더 호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팔로미노는 민족해방군, ELN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는 20년에 걸쳐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충격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그의 체포영장은 2020년에 발부되었으며 이는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윌버의 범죄 이력은 소름 끼칩니다. 그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카타툼보 지역에서 여러 인권 운동가들의 살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LN 내에서의 그의 지위는 그에게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부여하며 휴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 위험한 마약을 퍼뜨리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활동에 연루된 미국 국무부의 마약 보상 프로그램은 팔로미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ELN은 200톤 이상의 마약 생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밀매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거대한 마약 밀매 작전이 그가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범죄계와 카르텔계 양쪽에서 이름에 무게가 실리는 남자, 파우스토 이시드로 메사 플로레스입니다. 거리에서 엘 차포 이시드로로 알려진 그는 악명 높은 로스 마사틀레코스 갱단의 리더이자 강력한 멕시코 마약왕으로서 피비린내 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메사 플로레스는 현재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982년 6월 19일 멕시코 소노라주 나보호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폭력적인 마약 밀매의 지하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키 5피트 6인치, 약 168cm, 몸무게 약 160파운드, 약 72kg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범죄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5년 2월 4일, 그는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이던 도널드 유진 필즈 2세를 대신하여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533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메사 플로레스는 1990년대에 후아레스 카르텔의 아마도 카리오 푸엔테스 밑에서 일하며 범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푸엔테스가 실패한 성형수술 중 사망한 후 메사 플로레스는 조직을 떠나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숙련되고 대담한 암살자로서 명성을 얻으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09년 12월 아르투로 벨트란 레이바가 멕시코 군에 의해 사살되자 많은 이들이 붕괴하는 카르텔에서 도망쳤지만 메사 플로레스는 충성을 지켰고 아마도 비센테 카리오 푸엔테스와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의 범죄적 영향력은 2010년 7월 1일 투부타마, 소노라 총격전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켄테바의 지원을 받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로스 세타스 및 메사 플로레스의 로스 마사틀레코스의 지원을 받는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 간의 격렬한 충돌로 애리조나 국경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약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매복 공격은 멕시코와 미국 모두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1대의 총알 자국이 난 차량이 발견되었고 많은 차량에는 아군 사격을 피하기 위한 카르텔의 특징적인 전술인 X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갱단 로스 마사틀레코스는 과사베, 로스 모치스, 마사틀란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양의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을 밀수합니다. 2000년부터 메사 플로레스는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 내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헥토르 벨트란 레이바의 오른팔이 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마사틀란, 과무칠, 로스 모치스, 심지어 로스 카보스와 같은 거점을 지배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그는 과무칠에서 간신히 체포를 피했지만 그 시도로 인해 2명의 군인과 그의 신복인 엘 찬테로 알려진 오마르 알론소 루비오를 포함한 12명의 부하가 사망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그의 최고 부관인 이그나시오, 나초, 곤살레스가 과사베에서 멕시코 군에 의해 체포되면서 또 다른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파우스토 이시드로 메사 플로레스는 마약 밀매 및 무기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수배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약 보상 프로그램은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격은 2013년 1월 19일 누에보레온 주 산페드로 가르사 가르시아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 참석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의 금융 활동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마야광 지정법 킹핀 액트에 따라 메사 플로레스, 그의 가족 7명, 그리고 그의 범죄 제국과 관련된 세계 회사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국제적인 포위망에도 불구하고 메사 플로레스는 여전히 무자비하고 교활하며 카르텔 작전에 깊이 뿌리내린 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의를 회피하며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있는 이 10명의 위험한 도망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정의를 피하기 위해 사회에 섞여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흥미로운 실제 범죄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